세상이 이렇게 냉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는 이러한 구조는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활용을 하거나 최소한 가까이 안 가거나 이런 부분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상황은 저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둘 다 있다. 또 우리는 정말 잘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기존의 방식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전화 위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고베 지진이 엮여 있는 부분하고 일본의 버블이 만들어지는 부분, 일본의 버블이 다시 잃어버린 20년간은 그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다루게 한 주제가 지진과 지진의 영향, 그리고 그 부분이 연결돼서 파급 효과가 커지는 자연현상에 대한 부분의 영향을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다시 초점을 돌아가서 글로벌 전체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퍼졌나라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지진이 하나 터지면 그 지진의 진앙지에서 계속적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듯이 어떠한 이러한 사건 하나가 경제적인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나비효과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구조들이 우리가 알아볼 때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1995년에 고베 지진을 겪으면서 엔화가 약세가 됐고 그 약세가 된 부분은 수출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고 그 강화가 된 부분은 누군가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이너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살 게 많이 샀다라고 하면 다른 것은 살 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꼭 필요한 것만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이 사는 것 중에 농산물과 육류 같은 경우에는 남미 쪽 국가들에서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 수입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은 줄어들게 되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국가들의 수출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차트를 보시면 브라질의 무역 수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1995년을 기점으로 급락한 후에 전체 그 레벨 자체가 아예 달라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큰 여파를 주는 규모로 그렇게 수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자 이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나라가 없는데 당시에는 고정 환율 제도라는 환율 제도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의 반대에는 변동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뭐 1,300원 후반대를 갔다가 1,300원 초반대를 갔다가 이걸 일주일간에 한두 번 반복을 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건 바로 우리가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변동환율제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우리나라 그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내부적인 요소,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된 환율의 변동이 실시간으로 환율에 반영돼서 그 가치가 변동합니다. 반면에 고정환율 제도는 어떠한 환율에 픽스 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홍콩 쪽, 이런 쪽의 일부 국가들에서 그 제도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부분이 변화하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그 폭이 너무 크지 않았을 때는 이 고정 환율 제도도 쓸만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양쪽의 변동이 커지게 되면 그 상황의 변동을 적정하게 못 따라가는 폭이 너무 커지면 누군가 차이가 커지게 되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것들은 헤지펀드들에서 많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고평가된 환율을 숏을 하고 저평가된 환율을 롱을 해서 그 가치가 서로 간에 유사해질 때까지 그러한 롱숏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저 제도 자체가 유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언젠가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런 포지션은 이익이 나게 되는데 그러한 매매들을 이제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그 글로벌 전체의 경제가 악화되는 부분, 일본은 잘 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남미에서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이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바트화가 고정환율로 돼 있어요. 그 고정환율로 돼 있던 부분이 그 안 좋아진 상황을 버티지를 못하고 폭락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IMF를 함께 겪었던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우리나라가 IMF에 신청을 하기 직전에 6개월에서 1년 전에 바트화 폭락 사태 이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IMF를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나타난 부분이 글로벌 전체 경제의 신용 문제로 이제는 확장시키는 남미 한 군데만 됐을 때는 남미는 원래 잘 약속 안 지켜요. 돈 빌려놓고 안 갚고 배째라 그러면 탕감해주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또 필요해지면 또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걸 너무나 여러 번 했던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좀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아시아는 문화적인 특성이 농경사회, 집단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높게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문제의 강도가 커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용 시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게 바트화가 폭락한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전체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만 적게 먹습니까? 농산물만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의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아시아 같은 나라에서 지금 태국 같은 나라, 한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가 전체 생산 레벨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원자재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 러시아 같은 원자재 수출이 전체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러시아 무역 수지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1995년부터 해서 이 부분의 약세로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시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련이라는 체제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좀 바뀌어서 안정감을 조금 찾는다 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표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 밑단에 체계적인 불안정과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 95년부터 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조금 회복했던 부분들도 다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루블화도 마찬가지로 바트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버틸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고정환율 제도를 포기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약 3천만 달러를 매일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돈의 가치가 많이 크게 변동했고 좀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늘렸으니까. 하지만 3천만 달러를 매일 적자를 내는 것은 90년대 당시로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전체 GDP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적자의 규모가 누적돼서 이 부분이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된 그러한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태국에서 영향이 오는 부분 말씀드렸던 수요의 감소 이런 부분 버틸 수 없었고요. 이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국제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크게 생기면 자기가 정말 근원적인 문제부터 다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일단은 땜빵을 하려고 하죠. 그 땜빵을 하려는 게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은행이랑 그 국제통화기금에서 226억 달러의 긴급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리고 나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생기죠. 그러한 부분들로 하면 정보도 몰랐던 정보들도 사람들한테 더 노출이 되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문제점들이 계속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전부 다 알게 되면 국제기구들이야 걔네들이 잘 돼야 되니까 가만히 있겠지만 금융시장에 있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쟤들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 통화를 그 나라를 더 공격하게 되겠죠. 그런 식의 포지션들이 더 쌓여가면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까지 그러한 식으로 상황이 전개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황이 끝났을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이름이실 텐데요.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은 미국의 금융기관이
이 사태로 인해서 파산하게 됩니다. 자,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그 당시에는 뭐 요즘은 이제 미국의 농구팀이 드림팀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의 금융권에서 드림팀이라고 불렸습니다. 멤버들이 뭐 다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에다가 FRB 부의장에다가 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다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채권 차익 거래를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쓰는 구조로 운용됐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런칭하자마자 28%, 그 다음에도 또 50년 50%, 그 다음에 또 57%. 종종 말씀드리는 게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세 번 뭐가 반복이 되면 뭔가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뭔가 좋은 게 세 번 연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당연하고 상식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의심이 적어지는. 반대로 뭔가 안 좋은 게 세 번이 연속으로 발생하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믿어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될 때 세 번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살면서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3년 동안에 이러한 높은 수익률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익률만으로도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든 받게 하려고 뭐 줄 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명예까지 높아지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하는 그런 것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겁니다. 여기다 어떻게든 돈을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생기고 회사는 굉장히 레버리지를 높게 쓴 상태에서 이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돈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돈을 맡기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소액이라도 어떻게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맡길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FRB가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이 사건에 개입합니다. 지켜야죠. 자기들 문제인데. 이 반대의 사례가 거꾸로 얘기하면 서프라임 사태 2008년에는 정말로 피해본 사람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인데 실제 2008년도에 지원이 들어간 곳은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냉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는 이 선에 딴 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뭐 활용을 하거나 최소한 가까이 안 가거나 이런 부분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MF 사태라는 게 우리는 이 1998년에 우리에게 왔죠. IMF 사태가 얼마나 힘들었고 한지 뭐 우리 같이 겪은 분들도 많고 너무나 많이 얘기됐으니까 힘든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상황은 저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둘 다 있다. 세상 어느 하나에 좋은 점만 있는 것과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IMF라는 사건은 우리나라에는 저는 뭐 그게 태국이 됐든 브라질이 됐든 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 됐든 굉장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뭐 농담이긴 하지만 아주 멋진 드라마인 응답하라 1998에 굉장히 큰 소재도 돼줬잖아요. 뭐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과거의 산업 구조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한번 생겨진 기득권들이 그러한 부분의 개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개선되고 개혁되고 하는 것은 쌓여있는 부분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러한 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굉장히 기존의 방식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때 취직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고 아마 저희 구의학번이 처음으로 이력서를 10장 이상 써본 그러한 첫 세대인데 이제 그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도 겪었던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의 구조조정이 발생을 했고 기업들의 대부분 평균적인 부채 비율이 한 400%를 넘어서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200% 이하로 일단 줄이라고 하는 뭐 거의 명령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IMF에서 돈을 냈으니까 우리는 시키는 지시사항을
따라야지 IMF의 그러한 구제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갚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조건들을 같이 걸었잖아요. 그 조건들에 들어있는 항목들과 돈을 갚는 것을 둘 다 해야 그 구조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됐었던 게 그러한 그 부채 비율을 낮추는 부분이 있었고, 기업들 간에는 빅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부분, 기업들 간에도 경쟁력이 없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M&A를 통해서 바꾸는 부분. 그게 뭐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가 핫한 종목인 하이닉스도 당시에 그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변화가 컸었잖아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노동자 측면에서도 경직된 노동구조라는 부분들을 유연하게 하는 그러한 법률들에 의해서 근로 조건이나 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당시를 통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았죠. 저는 그때 증권회사에 98년 10월 달에 면접을 보고 12월 달에 들어가서 당시에 정말 그 전쟁터였습니다. 전 직원의 50% 정도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로 들어온 저희 신입사원들을 보고 선배 사원분들께서 너희는 피를 먹고 들어온 사원들이다.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 제일은행의 그 떠나시는 분들의 그 영상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또 우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마이너스 5.7%였던 경제 성장률이 다음 해는 11.3%, 그 다음 해에도 8.9%로 굉장히 급등하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사례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전화 위복의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뭔가 어려움이 발생을 해도 그 부분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없었던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생겨서 더 강해진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회복 탄력성의 개념인데, 근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도 일정 수준의 범위까지 작동을 하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회복 탄력성 자체가 깨져버리는 그러한 너무도 큰 어려움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스프링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 당기면 그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그거를 너무나 당기게 되면 그 스프링 자체가 아예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스프링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참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관계도 역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현실에서나 있지만, 일본에서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지진 상황이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가능한 부분의 상황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혹시 그런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잘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면 되겠는데, 우리 이 지구의 구조가, 이 판 구조가 계속 변화해야지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자연 구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의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잘 대응하시고 그 부분을 잘 넘어가시고 안정화되시고, 혹은 시점이 좀 더 멀리 와서 그러한 걱정들을 좀 차근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생기기를 그렇게 많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당시에는 세계 경기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체의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컸다라면,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굉장히 클 줄 알았잖아요. 그게 정말로 컸다면 아마 좀 악영향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사건이 터졌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건인가 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두 번째는 세계 경제가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좋은 흐름이 일본에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 관련된 주식이 하락하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나 이렇게 노출도가 큰 회사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는 강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재를 생산해서 그걸 가져다 써야 되는 기업들은 처음에는 큰일 났다. 이걸 못 받으면 모든 게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차질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경기도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안 좋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5년 당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엔화가 약해지면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들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요. 특히나 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설명드렸던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발생시키는 단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탈세계화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화가 강해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세계화가 강해지는 게
그렇게 많이 강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미국의 금융활동, 런던의 금융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됩니다. 그러면서 파생 상품이나 컴퓨터 매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구조화된 상품들이 기존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구조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처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만큼 연결을 해놓고서는 땅 하고 한쪽에서 터져버리니까 그게 하고 도미노처럼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금융 현상이라는 게 글로벌에 그렇게 강하게 도미노 현상을 줄지는 당시에 시작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지금을 해석해 보면 그 당시 세계화의 영향을 더 세게 받은 거예요. 그럼 세계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반대로 탈세계화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탈세계화의 상황에서 일본에서 안타깝게 어떠한 큰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과거보다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탈세계화로 그 구조가 전보다는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 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당시에 어떤 상품의 소비를 늘리면 다른 거를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 국가마다 생산하는 부분이 그러한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이폰이라고 해보시죠. 아이폰을 어디 딴 데서 만들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는 곳에서 만들고, 우리 지금 메모리도 딱 정해져 있는 국가들에서 만들지 이 나라에서 못 산다고 딴 데서 살 수 있고 이런 대체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 30년 동안 1등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등들은 예전보다는 연결된 피해를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탈세계화 이후에 가장 어떠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발생했던 부분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배 지진을 설명드릴 때 TV의 변화, 방송의 변화, 이 부분이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증폭을 시켰죠. 지금은 탈세계화라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증폭이 아니라 반대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타깝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저는 동일본 대지진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최근의 경험이 더 예전의 경험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험해봤잖아. 그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잖아. 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고베 지진 때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것보다 영향도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의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에 발생하는 사건은 제가 몇 편이랑 이번 편에서 설명드리듯이 한 30년 동안 쌓여있는 부분과 그냥 구조가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라는 부분으로 바뀌는 그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상품단에서는 영향이 적을 수가 있지만 금융단에서는 그 사이 구조가 너무 비대해지고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연결돼 있다가 갑자기 연결이 끊어진 게 절벽처럼 뛰어가다가 뭐가 밟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만화에 보는 거 나오잖아요. 절벽을 이렇게 뛰어가다가 갑자기 이러다가 툭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져가지고 툭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의 가능성도 제가 생각하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동일본 대지 때는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나 뭐 경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지만 그냥 경기라는 거 빼고 그냥 금융시장이라고만 생각해 보시면 지난 3, 4년 동안 너무 좋았어요. 시장이 좋았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경제 상황도 도와지는 두 가지가 겹쳐 있었고, 그때는 경제와 금융시장이라는 거의 밀접도가 지금보다 더 높았고, 지금은 투자와 경제가 굉장히 설명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도 예전보다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큰 사건이 터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LTCM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건 아까 LTCM 사건을 설명을 드릴 때 FRB에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강하게 빨리 나왔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득권들이 돈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 문제가 커지는 부분에 대한 피해가 최상위층의 영향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문제,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들한테 더 중요한 문제니까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물론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전체 경제도 악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설명드릴 때 계층이 있을 때 하부 계층에서만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가 빨리 안 나온다. 상부 계층에 있거나 상부와 하부의 계층에 전부 문제가 있어야 그 조치가 빨리 나온다 라는 부분에 의한 조치가 빨리 나왔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년 정도의 4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금리 인하가 발생한 부분이 전 세계 경제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플러스 값을 빨리 얻게 되는 그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가 안 됐다면 IMF의 당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돈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없네? 라고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얘가 날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걸 못 믿게 되면 더 확인하고 창고까지 가보게 되잖아요. 그 물건이 있는지. 그게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쪽으로 악화되는 걸 유동성이 증가하고 다시 좀 상황이 되면 아예 다시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식의 버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버퍼를 유동성이 빨리 들어오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유동성을 늘려준다라는 정책보다는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이라는 것과 금리의 레벨이 그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두 개를 더한 것이 장기금리의 레벨인데 지금 성장률은 최근에 추정되고 있기로는 한 2% 정도의 내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그 작아지고 있는데 금리는 5% 중반으로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러면 이 5% 중반과 이 두 개를 더한 값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맞춰주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페드가 경기 침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됐다라는 게 돼버리죠.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 너희들은 안 좋으면 돈을 풀어주고 좋을 때는 좀 돈을 줄이고 하는 식으로 조율을 하라고 하는 역할을 하라고 줬는데 이 부분의 차이를 너무나 벌려놓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되려 악화되는데 원인을 제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리 구조상 이 텀 프리미엄이라고 기간 차이 금리 구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줄여두는 게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적정해서 지금은 적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거지 뭔가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낮추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1792년에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1792년에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생겼는데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후에 굉장히 대부분의 그러한 산업 구조나 이렇게 형성된 국가들이 잘하는 국가, 못하는 국가,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럼 각 나라, 예를 들면 영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라고 하면 공업지대가 그 나라에서 위치가 막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도 이게 수도였던 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까? 뭔가 문제가 생길까? 물은 잘 구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수도나 공업지대 다 고려해서 그래서 세팅을 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세팅한 것은 가장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의 피해가 적을 지역에 그게 설치가 된 겁니다. 하와이에서 굉장히 화산이 폭발했다. 어디서 뭐가 됐다. 이런 뉴스를 보지만 그 지역에 공장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다고요. 근데 일본은 예외적으로 이 지진 구조에 있으면서 제조업이 크게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들짝 놀라는 것만큼 실제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과 산업과 금융이 존재하는 지역은 지역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금융시장 전체의 특이한 부분의 자연현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자연현상이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계속 소용돌이처럼 커지는 것처럼 한 곳에서 생긴 그러한 현상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게 한 국가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다른 나라 그리고 전혀 의도되지 않은 부분의 사건까지 연결이 되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또 전화위복이 돼요. 사회의 구조를 바꾸고 또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가, 그러한 부분들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